등급 컷부터 먼저 써봅시다. 이게 1등급 컷이 94점이야. 그러니까 시험이 좀 쉬웠다는 겁니다. 2등급은 88점입니다. 3등급은 78점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다 맞춰봅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 사례로 청중이 이해를 돕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기가 경험한 사례가 나와 있지 않지. 이번에 그 정보의 출처를 밝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두 번째 단락에 여기 선화봉사 고려 도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3번에는 청중에게 질문을 해서 발표 내용에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나와 있지. 그 다음 발표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발표하겠다. 발표 내용과 관련한 제안을 하고 그것의 부수되는 효과를 밝히고 있다. 맨 마지막에 여러분도 올 여름에는 부채를 가까이 보는 건 어떨까요? 부채를 가까이 한다면 냉방병 없는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는데 이번의 답은 3번입니다. 전통 공예품으로 계승하려는 노력을 부각하기 위해 고급스러운 외장을 한 현대의 공예 부채들을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대 부채 공예들 여기가 틀린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 3번에 두 반응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 지식을 떠올리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 다음에 뭐 알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상대의 발언을 유사사를 들어 보충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지만 생태 통로처럼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아니라 상반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5번에 가를 진행하기 위한 독서반 학생들의 사전 회의이다. 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의 답은 4번입니다. 6번에 가를 반영하여 보기의 내용 전개에 따라 나를 썼다고 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가에서 작가가 말한 생태계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우리 시가 진행 중인 생태계 보존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태 통로 설치 효과는 나와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 자체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4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7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비유적 표현을 써야 되고 정서를 직접 드러내는 어휘를 사용해야 된다. 답은 1번입니다. 친구를 떠나보낸 것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비유적 표현 슬프다라고 했지. (8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다른 대상과 비교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고 뭐 단점도 나와 있지 않지. 그래서 답이 5번. 그 다음에 9번에 니은과 디귿을 활용하여 일라이트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기관 간의 협조 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제시한다. 디귿은 맞을 수 있지만 니은은 아니지. 10번에 보기를 A로 고쳐 썼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요렇게 고쳐 쓴 거지. 보기를 A로 고쳐 쓴 겁니다. 보기를 A로 고쳤을 때 반영한 친구의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 지문 좀 봅시다. 의문문의 종류가 판정 의문문과 설명 의문문으로 나눠진다. 판정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거지. 그리고 설명 의문문이라고 하는 것은
의문사가 사용되어서 의문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육하 원칙이에요.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사용돼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 정도로 보고 마지막 단락에 중세 국어에서는 보조사를 사용해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는데 의문사나 여, 뇨와 같은 종결어미 가와 고와 같은 보조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 자, 11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1번의 답은 3번이지. 자, 보면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냐? 뭐 할 거 있냐? 아니, 없어. 너 뭐 하냐? 이 말이지. 너 뭘 하니? 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너 오늘 저녁에 뭐 하냐? 라고 하면 나 오늘 저녁에 뭐 어디 PC방 가?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설명 의문문이겠지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판정 의문문이지? 그러니까 의문사가 가리키는 내용에 따라 설명해 달라는 의도를 드리는 것이 아닌 거지. 자, 그 다음에 12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얘 기업과 니은은 판정 의문문이고 디귿과 리을은 설명 의문문이지. 차이점이 뭐냐? 끝을 잘 봐봐봐. 가로 끝났고 여기도 여. 그런데 이게 이제 판정 의문문, 얘는 설명 의문문. 이것이 뭐 어떤 어디라고 물어보지? 물어볼 때 뭘로 끝났어? 고로 끝났지. 고난 요. 그러면 답은 4번이지. 보조사와 종결어의 형태가 달랐다. A와 B에 해당하는 의문 변동이 모두 일어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합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건 뭐겠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지. 많더는 히읗이 디귿과 만나서 히읗이 됐으니까 이거는 축약. 그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랑 축약이 모두 일어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이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읽을 때 탄이 되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디귿으로 바뀌고 디귿이 히읗이랑 만나서 트로 바뀌게 되는 거지. 14번에 기억에서 미음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2번. 문장이 연결관계를 분명하고자 하는 거 아니지? 이거랑 연결관계 분명하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 틀렸지? 자, 그 다음에 15번에 이중피동 표현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자, 가려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이 어떻게 되냐면 가리다 플러스 뭐뭐 어지다지. 그래서 가려진이 된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중피동이 아니지. 그러면 지금 2번을 보면 쓰여진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쓰다지 플러스 이힐이기 중에서 이 플러스 어지다. 3번에 담겨진 같은 경우는 담다에다가 플러스 기 뭐뭐 어지다. 열려지는 기본형이 열다지. 얘는 뭐가 합쳐진 거야? 리가 합쳐진 거지. 뭐뭐 어지다. 그 다음 보여지는 보다 플러스 이 플러스 뭐뭐 어지다. 그래서 이중피동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 여기까지가 문법입니다. 26번부터 29번까지 봅시다. 공명도 잊었다. 부귀도 잊었다. 세상에 번우한 일, 괴로워 근심스러운 일을 다 주어 잊었노라. 내 몸을 나마저 잊으니 남이 아니 있겠느냐. 잊으랴. 이런 부분 다 서리법이지. 서리법. 그래서 속세와 단절에서 자연 속에 있겠다라는 거지. 질가마,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가마솥을 조이란 말은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씻고 바위 아래 샘물을 길어서 팥죽을 달게 쓰고 저리지를 끄집어내니 겉절이를 끄집어내니 세상에 이 두 맛이야 남이 알까 하노라. 이런 거는 영탄법이지. 어와 저 백구야 무슨 고생하는구나. 여기에서 백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갈매기긴 하지만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부정적인 대상. 가을숲으로 서성이며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나같이 군마음 다른 마음 없이 잠만 들면 어떠하겠냐. 편하게 살면 어떠하겠느냐. 그래서 속세에서 살아가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대상이 바로 여기서는 백구입니다. 11수 대나무 막대기 너를 보니 유신 믿음이 있고 반갑구나. 내가 어렸을 때 아이 적에 너를 타고 다녔었는데 이제는 창 뒤에 섰다가 날 뒤 세우고 내 지팡이가 되었구나. 세우고 다녀라 라는 말은 지팡이가 되었구나. 내가 그만큼 나이가 들었다는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갑시다. 유구단기. 한산 어른 송계의 신보가 나와는 사촌이 된다. 내가 일찍이 그 집에 가보니 뒤로는 가막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큰 들을 임하여 초막집을 한 채 얽혀 한가히 휴식하는 곳으로 삼았었다. 그 당명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여기서 주인이 바로 얘지, 그치? 송계의 신보가 말하기를 내가 한가로움을 취한다. 취한이라고 이름하려고 하는데 미처 써붙이지 못했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한은 본디 이 당이 소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형은 나이 70세가 넘어 하얀 수염에 붉은 얼굴로 여기에서 즐기며 바깥 세상에 바랄 것이 없으니, 바깥 세상에 바랄 것이 없다는 부귀공명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지. 어찌 아무 도와주는 것 없이 충분히 그 은취를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구가 그 은취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거지. 내가 보건대 당 한편에 애완이라고 하는 것은 뜻 나와 있지. 가까이 두고 즐긴다는 거지. 심어놓은 것이 있으니 바로 어떤 것이 있느냐. 대나무, 그리고 국화, 그 다음에 진송, 노송, 동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그래서 6명의 친구, 6우가 되는 거야. 6명의 친구. 6우를 제시한 거지. 이 6가지는 모두 세안의 절개가 있어. 공통점이 뭐냐? 지조와 절개가 있다. 아주 심한 겨울에도 잘 이겨낼 수 있다. 더위와 추위에도 지조를 변치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 형께서는 늙을수록 건장하여 신기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기운이 쇠하지 않았는데도 사방에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이것에 은거하여 여기에서 노래하고 여기에서 춤추고 여기에서 마시고 취하고 자고 먹고 하니 이 6가지를 얻어서 벗으로 삼는다면 그 취미나 기상이 또한 서로 가깝지 않겠습니까? 우리 형께서는 또 세상 변천과 세상 물정을 많이 겪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의 교우 관계라는 것은 어떠느냐? 처음에는 견고했다가 나중에는 틈이 생겨서 힘이 있는 자에게는 열렬히 따르고 실세한 자에게는 냉담하며, 그러니까 권력을 잃은 자에게는 냉담하고 떵떵거리는 자리에는 서로 나가고 정막한 자리를 서로 기피하는 것이 그 세태의 풍습이다. 이 부분과 관련된 사자성어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염량세태라고 하지. 염량세태. 세력이 있을 때는 따르고 세력이 없어지면 푸대접한다. 그런데 이 6가지라고 하는 유구는 이런 가운데 생장하면서도 능히 풍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과 설이니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우로를 머금어 이제까지 울울 창창하여서 안고 눕고 기거하고 근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인과 함께하고 있으니 차라리 저것을 버리고 세상에 있는 교우 관계를 버리고 이것 유구를 취하여 세상의 걱정을 피해서 자신의 천진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당에는 실로 이 6가지가 있고 옹께서 그 가운데 처하시니 그래서 6명의 친구라고 이름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 한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니 주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승낙하고 이날 나에게 그 기문을 써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6우라는 당명을 쓴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서류적 표현이 어디 나와 있느냐? 앞으로 가서 가에서는 여기 나왔었지. 아니 있으랴 또는 어떠리. 있으랴 어떠리. 그 다음에 나에서는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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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서류적 표현이지. 다음 2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안타까움 그런 거 안 나와 있지? 28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29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입니다. 그 적막한 자리도라도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한에 가까워진 길이라고 여기고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막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세태의 한 단면이지 여기에 만족하는 삶은 아니지. 질문 봅시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집안일과 회사일로 정신이 없는 나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홍과 늘 활기찬 후배 굴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낀다. 부서의 인원 감축이 얘기되는 상황에 내몰린 나는 로봇 도우미 파견 업체의 도움을 받기로 한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공산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소설이지, 그치? 이틀 후 나와 똑같이 생겼지만 내가 아닌 어떤 것이 우리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 앞에 서 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머리끝이 쭈뼛서고 팔에 소름이 돋았다. 사진이나 거울 속에 나를 보는 것과 느낌이 달랐다. 손님을 대하듯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라고 해야 할지 물건을 대하듯 번쩍 들고 들어와야 할지 몰라서 나는 멍하게 서 있었다. 업체에서 보낸 유의사항에는 사이보그와 함께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들키지 말 것, 들켰을 경우 쌍둥이로 둘러낼 것, 특히 가족을 조심할 것, 기계의 결함이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등의 내용이 장황하게 적혀 있었다. 개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인터넷 쇼핑몰에 가입할 때 동의함이라고 체크해야 하는 이용약관과 비슷했다. 아무튼 함께 있는 모습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내가 출근한 다음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고 나는 아이가 잠든 걸 확인한 뒤 집에 들어갔다. 그것은 확실히 가사 업무에 능숙했다. 집은 아이가 갖고 노는 인형의 집 세트처럼 깔끔해졌다. 싱크대에는 물방울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욕실 바닥은 맨발로 들어가도 될 정도로 뽀송뽀송했다. 그러니까 가사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라는 것을 열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란다 창문은 반짝거렸고 세탁물은 섬유유연제 향을 풍기며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그것은 최고의 청소 로봇이자 완벽한 식기 세척기, 그 다음에 구김 방지 스팀 기능은 물론 개킴 기능까지 추가된 세탁기였다. 요리 솜씨도 뛰어나서 한식은 물론 케이크와 쿠키까지 척척 만들어냈다. 근데 애석하게도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청함하는 곳은 트윈 사이보그를 파견한 로봇 도우미의 세계뿐이었다. 어느 곳에도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 단절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보여줍니다. 단절된 현대인의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담당자는 이 웹 디자인 작업을 그것에게 맡겨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회사 업무도 로봇한테 맡겨보는 게 어떠겠느냐. 일단 회사에서 사람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보낸 메일 속의 문장은 담담했다. 다음 날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일은 내 몫이 되었다. 집에 와서 대충 청소를 해놓고 회사에 들러서 그것과 교대했다. 그게 웹 구축 능력도 뛰어나고 플래시를 다루는 솜씨도 수준급이라 인간보다도 훨씬 뛰어난다라는 거죠. 업무 능력이. 그것이 그것이 일하는 한 내가 잘릴 염려는 없어 보였다. 교대라고는 하지만 일한다기보다는 일의 진척을 확인하는 정도라서 내가 회사에 머무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디자인 작업이 열흘 정도는 마무리될 것 같았다. 그동안은 그것이 회사를 온전히 맡기로 했다. 예상하지 못한 휴가가 생겨서 신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묘하게 공허하고 불안했다. 이제 정체성이 혼란을 느끼기 시작한 거지. 여유가 생기면 화장품도 만들고 청첩장을 찍을 만큼 진지한 만남도 가질 수 있겠지. 기대를 품었으나 생각만큼 한가하지도 의욕이 생기지도 않았다. 이상하게 시간이 많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뭔가 불안한 요소들이 생겼다는 거지. 집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안일에 매어갔다. 부지런히 움직여도 욕실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고 싱크대 밑에서는 바퀴벌레가 기어나왔다. 그러니까 로봇보다 인간이 훨씬 더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시간을 들여 음식을 만들어주면 아이는 맛없어. 저번에 해준 거 그거 먹고 싶어. 로봇이 더 낫다는 거지. 나는 유배지에 와 있는 죄인처럼 회사에 복직하려면 기다렸다. 가사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날던 터라 업체 쪽에서 보낸 홈페이지 작업 완료라는 메시지 몹시 반가웠다. 나는 모처럼 미용실에 다녀왔고 단문자 대신에 바꾼 헤어스타일을 휴대폰을 찍어서 담당자에게 보냈다. 머리는 마음에 들었고 콧노래는 저절로 나왔다. 아침 내는 흥얼거리도 노래는 L그룹 쪽에서 수정 작업을 의뢰하는 바람에 툭 끊어졌다. 오전 중에 가능하죠. 홍이 수정할 분을 체크해서 가져왔다. 그것을 골라서 교대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고 시간도 촉박했다. 직접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결과물을 봤는데 그 전보다 훨씬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 말은 마치 교대할 시간을 줄 테니 그것을 데려오라는 은밀한 주문 같았다. 심각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는데 메신저 대화창이 떴다. 구였다. 선배, 오랜만에 홍한테 깨졌네. 그동안 죽이 척척 맞아서 일하더니 웬일이야? 실수를 다하고. 빈정거리는 그의 목소리가 들린 듯했다. 홍에게 깨진 건 아무렇지도 않았다. 내가 속상한 거 열흘 만에 사무실에 복귀했는데 모든 게 예전같이 않다는 거였다. 구와 홍에 대한 험담으로 침묵을 도모했던 동료들은 나를 노골적으로 피했다. 작업에서 밀려난 동료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몇 사람들도 감원 대상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빈정거려주는 구가 오히려 고마울 정도였다. 그 후로 오늘 좀 이상이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더 들었다. 그것이 회사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는 뻔했다.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 갑자기 정신 차리고 완벽하게 변한 사람, 업체가 잘하는 그대로 하락했을 거였다. 몇 년 동안 일해온 것이고 함께 지낸 사람들인데 열흘 만에 싸운 세월이 완전히 와해돼 기분이었다.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마지막에 느낀 건 뭐냐? 그건 지금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상황을 보여주는 거지. 자, 3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 나가 그것의 업무 능력을 짐작하며 안심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틀렸고 31번에 집안과 회사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집안과 회사는 모두 그것을 통해 나가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공간이다. 다음 32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3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입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가 회복되지 않았지. 자, 다음 오른쪽에 고전소설 풀어봅시다. 지문 봅시다.
형양감사가 된 김진희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청하러 온 오랜 친구인 이현룡을 박대하여 죽이려고 한다. 기생 옥단춘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한 이현룡은 암행어사가 되어서 신분을 숨긴 채 거짓 차림으로 옥단춘을 만나고 김진희의 잔치 자리에도 나타난다. 이때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와서 현룡을 잡아서 침기 밑에 끌려놓으니 김감사가 대상에서 호통을 치니라. 네 이놈, 너 이놈 이현룡이구나. 내가 저번에 죽지 않고 또 살아서 왔느냐. 이번에 어디 견뎌봐라. 나도 지난번에 너를 친구라고 신세를 지르고 하였으나 나도 양반의 자식이라. 이놈 진이야, 들어봐라. 머나먼 길에 너를 찾아왔다가 영문에서 통기도 못하고, 통기라고 하는 것은 기별을 보내서 알게 하는 걸 얘기해. 기별을 보내서 알게 하지도 못하고 근근히 지내다가 이 연광정에서 내가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하였으나 너는 나를 미친놈이라고 대동강에 사공을 불러서 배에 태워 물속에 던져서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김진희가 악행기를 드러나고 있지. 내가 물귀신이 될 원혼이 오늘 또다시 내가 영광정에서 호유하기에 다시 보려고 왔다 라고 하면서 내가 왜 여기 오게 된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현룡이 귀신이 원수를 갚으러 왔다는 위협에 김감사도 등골이 좀 섬뜩하여 좌우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이제 그 무관 벼슬들이야 노려보며 어떻게 하려고 물으니 비장이 아무래도 참말 같지 않다, 거짓말 같다. 죽은 귀신이 어찌 사람의 모습이 되어 올 수 있습니까? 그때 데리고 갔던 사공을 불러다가 문초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사공을 빨리 잡아들이는 명령을 내리니 나졸들이 청령하고 나가서 잡아가면서, 청령이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주의 깊게 듣고 나가서 잡아가면서 이르기를 야단났다. 너희들 사공놈들 야단났다. 어서 빨리 들어가자 하고 사공들의 덜미를 잡고 영광정 밑으로 가니 사공놈을 잡아왔소. 나졸들의 복명하는 소리가 산천에 진동하니라.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연회장의 옥단추는 사공이 매 못 이기고 사실대로 불어대며 자기도 죄를 당할 것이고 그보다 귀신 아닌 자기 서방님 이상훈이 능지 처참될 것을 생각하고 전신에 벌벌 떨렸으니 김감사는 불러서 형구를 차려놓고 그놈을 능지, 그러니까 머리, 몸, 팔, 다리를 다 잘라서 문초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아주 악행을 보여주고 있지. 추상 같은 엄명을 내림에 형방조차 겁을 내고 뱃사공들이 치면서 얼려대기를, 자 구슬리는 거야. 구슬리면서 말하기를 이놈들 들어봐라. 저번에 너희들은 저 양반을 명령대로 물에 던져 죽였느냐? 바른 대로 이실직고 해라. 사공들은 악착 같은 악형이 못 이기고 여차여차했다고 사실대로 토설하고 말았으나 김감사는 다른 형방이게 저 이현룡은 목을 베어 죽여도 죄가 남을 놈인데 아까 형방놈은 내 앞에서 저놈을 양반이라고 불러 존대했으니 저 형방놈도 현룡놈과 제가 같다 하고 형방을 잡아 끌리고 분이 이기지 못해서 책상을 치면서 호통치기를 전부터 내 수청을 거역한 기생 옥단춘을 잡아내라. 좌우 나졸이 일시에 잘려들어 소복 단장한 채로 bun결같은 손목을 덥석 잡아서 끌어내림에 영광정이 뒤집힐 듯이 살벌한 형장으로 일변하였으니 평생에 이런 본병을 만나보지 않다가 오늘 이런 일을 당하자 수족을 벌벌 떨면서 이현룡을 돌아보고 여보시오, 이것이 웬일이오. 내가 그처럼 집을 보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였는데 정말 귀신이 되려고 여기 왔습니까? 무슨 살매가 들려서 죽을 곳을 찾아왔습니까? 내 집에 재물만으로도 호의호식 지낼 텐데 옥단춘이 돈이 많다라는 거지. 어찌하여 여기 와서 이 지경이 된단 말입니까? 에구에구 우리 남군 어찌하면 살 수 있소. 요전번에 죽을 목숨 살려 100년 해로 언약하고 즐겁게 살려 했으니 1년에 못돼 이런 죽음이 웬일이냐. 우리 남군 야속하고 원통하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원통할 것이 없지만은 남군님은 대장부로 태어나서 공명 한번 못 해보고 억울하게 황천길이 되면 얼마나 원통한 일인가. 남군 팔자나 내 팔자나 전생에 무슨 죄를 이다할지도 험악하단 말이냐.
사주팔자가 이럴진데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사자성어로 누구를 원망하겠느냐? 수원, 수구라고 하지. 수원, 수구.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느냐?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우리이니 저승에서 죽어도 후세에 다시 만나 이승에서 미진한 우리 정을 100년 다시 살아봅시다. 이마 우리 난군 어찌하여 살아날까? 아무리 원통해서 저승에 만나자고 빌어봐도 지금 한번 죽어지며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하며 통곡하는 옥단충의 정상을 누가 아니 슬퍼하랴. 이런 부분이 뭐야? 서술자의 개입이지. 서술자의 개입한 부분 뭐뭐 하랴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중략 이후에 그 중에서 각 읍의 수령들은 불의변을 당하고 겁내 거동이 가관이다 이런 것도 편집자적 논평이지. 편집자적 논평.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있지. 요 나와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이제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출도할 때랑 비슷하지. 장면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장면을 극대화한 표현입니다. 칼집 쥐고 오줌 싸고 안장 없는 말을 타고 게을러 빠져들고 말을 거꾸로 타기도 하고 동서를 분별하여 못하여 이리저리 갈팡질팡 도망친다. 장면을 극대화하는 부분. 판소리 사설체 문체지. 오다가 혼을 잃고 가다가 넋을 잃고 수라장을 요란할세. 평양감사 김진희의 거동이 볼만하니라. 볼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부분입니다. 그런데 김감사는 수령들과 기생들을 거느리고 의기양양 논의다가 암행어사 출도 통해 혼비백산 달아날세. 영광정 누다락의 높은 마루 밑에서 떨어져서 사문칠백 간데 없고 두 눈에 동자 부처가 벌써 떠나 멀리 가고 청고에 똥을 싸고 신발 들매 하느라고 야단이라. 이때 비장들이 달려들어 잡아놔꾸자 어사또 그놈을 잡아내려고 추상같이 달려들어서 사지를 결박해 어사또 앞에 끌어다가 엎어놓는지라. 너희들 들어라. 남의 막하에 있어서 관장이 악한 정사를 하면 다른 길로 권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 악한 길을 권하니 무지한 백성이 어찌 편히 살며 양반이 어찌 도의를 지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호통을 하며 형벌제구로 내어놓고 80명 나졸 중에서 날랜 놈 10여 명을 골라서 형장을 잡히니라. 몽둥이로 잡은 거지. 너희들 매질에 사정 두면 매질에 사정을 둔다라는 것은 매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명령 거역으로 죽을 줄 알아라. 엄명을 받은 용맹한 나졸들이 사정없이 볼기 60대씩 때려서 큰 칼을 씌워서 옥에 가두고 김감사를 마지막으로 다스리니라. 평양감사 김진이 잡아왔습니다. 너 오늘부터 파직한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봅시다. 지문의 내용 이해했으면 문제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34번의 답은 2번입니다. 외양 묘사를 해서 성격 변화를 보여준다. 성격 변화 없습니다. 35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옥단추는 이열륜이 자신의 장부를 듣지 않자 낙담하였다. 집에서 편히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죽을 위해 처하게 되니까 모든 것이 허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3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입니다. 김감사의 명령을 거역한 죄로 뱃사공이 문초를 당하는 것은 악인을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뱃사공이 지금 악인은 아니지? 그 다음에 37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그럼 이 결초본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는 뜻이고 상부상조라고 하는 건 서로 돕는다는 뜻이고 각불통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야? 원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원통하다. 원통하다. 전화위복은 화가 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작품 봅시다. 세상의 열매들은 왜 모두 둥글어야 하는가? 가시나무도 향기로운 그의 탱자만은 둥글다. 아무리 가시나무다 하더라도 그의 탱자라고 하는 것은 열매만은 둥글다. 땅으로 파고드는 뿌리는 날카롭지만 하늘로 뻗어가는 가지는 뾰족하지만 스스로 익어 떨어질 줄 아는 열매는 여기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성숙하는 거지. 성숙함. 뭐가 나지 않는다. 덥석
한 입에 물어 깨무는 탐스런 한 알의 능금. 이게 열매지, 열매. 먹는 자의 이빨은 예리하지만 먹히는 능금은 부드럽다. 서로 대조되는 거지. 대조. 그대는 아는가? 모든 생성하는 존재는 둥글다라는 것은, 여기서 생성하는 존재가 둥글다. 그리고 스스로 먹힐 줄 아는 열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성하는 존재라는 것이 또는 먹힐 줄 아는 것 둘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 뭐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열매의 모양이 담긴 원만한 삶의 자세와 생명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한꺼번에 싸게 산다라고 되어 있지. 한꺼번에 싸게 산다. 이거는 뭐야? 대량 생산한다는 거지. 대량 생산. 마구 쓰다가 망가지며 내다버리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것은 이렇게 무가치한 어떤 삶이야? 무가치한 거지. 무가치한 삶을 거부하는 거지. 가치가 없는 삶을 거부한다. 현대아파트가 들어서며, 현대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의 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들어서면 홍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분의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대아파트랑 털분의 대장간의 의미가 서로 대조가 되겠지. 대장간은 어떤 곳이냐면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공간이 되겠지. 가치 있는 것을 만드는 공간.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시우새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벼리고 두들겨 날카롭게 하고 숫돌에 갈아서 시퍼런 무쇠낫으로 받고 싶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쇠낫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겠지. 가치 있는 삶. 땀 흘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낸 꼬부랑 호미가 되어서 꼬부랑 호미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소나무 자루에서 손질을 흘리면서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즉 개성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개성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온통 부끄러워지고 직지사 해우소라고 했는데 해우소라고 하는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똥덩이. 똥덩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삶이지. 무가치한 삶. 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어딘가에 걸려있고 싶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뜻이야.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외부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주제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소망입니다. 외부 지문으로 잘 나온다. 자, 그러면 43번에 가야 되는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뭐뭐는 뭐뭐하지만 이런 거지.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뭐뭐는 뭐뭐하지만. 그 다음에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5번이지.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거지. 타협한다 이런 거 상관없고. 4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이지. 무가치한 존재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땀과 정성을 들여 생명력 넘치는 존재로 거듭나고 싶어하는 소망을 표현한 거지. 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지문을 먼저 보자.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서양의 근대 철학은 주체 중심의 철학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에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거인 주체가 되고 주체 앞에 놓인 모든 것은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해되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과 같은 폭력적 경험은 이러한 철학 사유를 반성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체 중심의 철학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쟁의 참상 앞에 놓였던 철학자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타자 중심의 철학을 제안하였다. 이게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핵심 주제가 되겠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레비나스는 인간의 삶은 진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곧 초월이라고 보았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A에서 B로의 이행이며 그의 철학은 이러한 이행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탐구하는 것이다. 기존의 철학에서 주체는 주위의 모든 것을 자기와 동일한 것으로 끊임없이 환원하는 자기 중심적 존재로 이 주체는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보았다. 레비나스는 이러한 주체를 동일자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타자는 동일자의 틀 안에 들어올 수 없기에 주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보았다. 이처럼 주체로 환원되지 않은 타자의 성질을 레비나스는 타자성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타자 개념을 바탕으로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두 가지를 제시했다. 하나는 향유의 주체성이고 또 하나는 환대의 주체성이다. 전자에서 후자로 나아가야 한다고 봤다는 것은 향유의 주체성에서 환대의 주체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향유라고 하는 것은 즐김과 누림이며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개체의 고유한 행위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줄 수는 있지만 그를 대신해서 먹어주지 못한다. 이와 같이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홀로 무엇을 누릴 때 나로서의 모습, 자기성이 성립한다. 이런 점에서 향유의 주체성은 자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주체성이다. 하지만 향유의 대상인 세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체의 욕구는 항상 충족되지 않는다. 이에 주체는 주변의 존재들을 소유해가면서 자기성을 확장해 나간다. 이처럼 향유의 주체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삶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스스로 초월할 수 없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자신만의 갇힌 세계에서 열린 세계로 초월하기 위한 계기가 되는데 이를 타자의 출현이라고 보았다. 세계를 향유하던 주체 앞에 낯선 타자가 나타나 호소한다. 레비나스는 타자의 호소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할 때 기존과는 다른 참다운 주체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보았다. 타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환대라고 하며 환대의 주체성은 타자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받아들여 책임을 지는 주체성이다. 타자의 출현으로 인해 주체는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이기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타자의 요구에 무조건적인 응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체와 타자는 비상호적 관계이며 타자를 주체보다 우월한 위치에 올려놓는다는 점에서 비대칭적 관계가 된다. 그렇다면 타자를 환대하기 위해 자기성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인가? 레비나스는 타자의 출현은 주체의 이기성을 제한하고 책임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로 인해 자기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타자는 주체의 존재를 침몰시키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성에 갇힌 주체를 무한히 열린 세계로 초월할 수 있게 하는 존재라고 본 것이다. 이처럼 레비나스는 주체성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했다. 또한 그동안 주체가 마음대로 지배하고 배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했던 타자를 주체보다 높은 위치로 올려놓았다. 레비나스의 철학은 기존의 철학 사회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식의 틀을 제공했으며 인간 개개인의 고유성을 존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지. 16번의 답은 4번입니다.
타자성은 타자를 위해 주체를 기꺼이 희생하는 성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타자성 주체로 환원되지 않은 타자의 성질을 타자성이라고 한다고 했지? 그러니까 틀렸지. 그 다음에 17번에 기억에 대한 레비나스의 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주체를 진정한 삶으로 이끌어 초월을 가능하도록 한다. 18번에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1번입니다. 물체가 일정한 곳에 두어지다 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 답 1번입니다. 다음 19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를 보면 인간은 자기 보전을 위해 무한히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타자는 나와 투쟁의 관계에 있으며 나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하는 잠재적인 적이다. 이러한 위협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중간에 중재가 필요하는데 누가 필요하냐? 국가. 이러한 국가는 합의와 계약에 의해서 성립하게 된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3번입니다. 앞에서 가는 타자를 주체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긴 기존의 철학과 달리 타자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존재를 보고 있으니까 답이 3번입니다. 2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2번입니다. A는 타자를 자신의 이익과 자유를 제한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지?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21번부터 25번까지 첫 번째 단락.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에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용 증명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제도로 이를 활용하게 되면 이후의 법정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 채무관계나 권리, 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된다. 예를 들어서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판매자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하게 된다.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된다. 이는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3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소지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한 것이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된다.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었던 사실은 입증하지만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를 갖게 된다. 만약 법정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한다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다.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서 그 내용의 이행을 실행하게 한다.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이후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A에게 빌린 B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 단순히 최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제때 권리 행사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그 권리가 소멸된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 한다. 그러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해서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야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법적 대응을 하게 되면 해당 사안의 소멸시효가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 중단되는 효력.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되게 된다.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일의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 등이 순서대로 포함되어야 한다.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 이름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고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내용 증명의 구체적 목적이 담겨야 한다.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 관계와 요구사항 등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은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도록 한다.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삽입 또는 삭제할 때는 정정, 삽입 또는 삭제라는 문자 및 수정의 글자 수를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야만 한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착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내용 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 보관한다.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에 특수 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내용 증명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이지. 내용 증명이 갖는 기능과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있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5번입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발송한 내용 증명도 법적 대응 과정에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안 되지. 지금 두 번째 단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철회 기간 내에, 철회할 수 있는 기간 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2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수신인의 내용 증명을 받게 된 날짜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여기 이 문서를 작성하게 된 문서 발송 날짜지. 문서 발송 날짜. 24번의 기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객관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25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자, 요거는 지문을 먼저 한번 봅시다. 보기.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며 해당 채무관계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그런데 갑은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을은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2020년 10월 31일에 내용 증명을 보낸 거지. 그러면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보낸 거야? 소멸시효 만료됐다. 이거 알리기 위한 거야? 아니지.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거지. 채무를 돈을 갚으라는 거지. 채무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거지. 그 다음 2번에 보면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2월 31일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낸 날짜가 2020년 10월 31일이지.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고 3번 을이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중단 사유 종료 후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다? 아니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작된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지. 답은 4번입니다. 을이 이후 법정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을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가 되는 거지. 5번에 을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는 2020년 10월 31일 중단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이후 6개월 이내에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라고 했으니까 2021년 4월 30일 전에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한번 봅시다. 과학과 공학에서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길이나 질량, 시간과 같이 일반화된 물리량의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차원은 흔히 단위로 나타내는데 미터, 킬로그램, 초 등이 있다. 학교까지의 거리가 100m 있다라고 했을 때 미터는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 거리는 길이 차원에 해당한다. 미터, 킬로미터처럼 하나의 차원을 표시하는 단위는 여러 개일 수 있다. 차원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표현하는데 지름, 거리 등은 길이 차원이므로 길이로 표현한다. 면적은 길이 곱하기 길이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없지? 길이 곱하기 길이 제곱. 길이와 길이 제곱의 물리량의 성질이 다르므로 서로 다른 차원이다. 속도는 길이 나누기 시간이므로 시간분의 길이로 차원을 표현한다. 이러한 차원을 분석해서 단순 비교가 어려운 물리량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미루 알아내는 방법을 차원 해석이라고 한다. 차원 해석을 위해서는 차원의 동질성과 무차원화를 이해해야 한다. 차원의 동질성이 뭐냐? 물리적 수신 양변의 각 항들은 동일한 차원을 지녀야 되는데 이를 차원의 동일성이라고 한다. 차원의 동일성을 통해 물리량 변수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예전에 우리 이거 외울 때 거지, 소군, 시꺼멓다 이렇게 외웠거든. 요즘도 그렇게 알려주는 선생님 있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거지, 소군, 시꺼멓다 이렇게 외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은 없어? 그래서 속도는 거리 나누기 시간입니다. 속도와 길이, 시간은 차원이 같다. 이를 통해서 세 변수의 관계가 드러난다. 위의 식에서 시간분의 길이와 같이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한 차원으로 다른 차원을 곱하거나 나눌 때는 차원의 동질성이 유지된다. 차원이 같은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질성이 유지돼. 그런데 차원이 다른 항을 더하거나 빼면 차원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분의 길이 플러스 질량과 같은 수식은 성립할 수가 없다. 수식에서 이나 파이와 같은 상수들은 차원을 갖지 않아서 무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무차원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차원을 지닌 변수나 수식을 차원이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차원은 단위로 나타내므로 차원이 없다는 것은 단위가 없다는 의미이다. 간단한 무차원화 방법으로 어떤 기준이 되는 양을 정해놓고 이 양과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있다. 전체 인원 n에서의 순위가 있을 때 기준이 되는 양이 전체 인원으로 순위를 나누면 무차원화가 되어서 상대적인 크기만 남는다. 예를 들어서 참가 선수가 100명이야. 그 중에서 10위를 했다면 지금 요렇게 100분의 10으로 나누게 됩니다. 10에서 100을 나누게 되는 거지. 100분의 10이니까 0.1에 해당하고 20명 중 10위를 했다면 요렇게 20분의 10, 0.5가 된다는 거지. 무차원화되는 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데 0.1과 0.5와 같이 차원이 없어져 상대적인 크기의 비교가 가능해진다. 무차원화는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편리하다. 이때는 차원을 가진 두 개의 변수 x와 y의 관계 대신 두 변수를 기준이 되는 양 a, b로 나눠 각각을 무차원한 x, y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x는 a분의 x, y는 b분의 y 값이다. 차원의 동질성과 무차원화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은 차원 해석을 해볼 수 있다. 지상에서 질량 m인 물체를 위쪽으로 향해 속도 v로 던졌을 때 도달하는 최대 높이를 구하려고 한다. 최대 높이 h는 물체의 질량, 던지는 속도, 중력 가속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가정한다. h의 값은 각 변수들의 거듭 제곱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각각의 뭔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양변의 차원이 동일해야 하므로 a는 0, b는 2, c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우변에서 길이 외의 차원은 없어져 좌변처럼 길이가 된다. 따라서 차원 해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력 가속도는 정해진 값이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이 식에서 위로 던져진 물체의 최대 높이는 질량과는 관계가 없고 속도의 제곱이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차원 해석으로 실험 없이 단순히 각 변수의 차원만 분석해도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남은 변수들과의 관계를 고려 실험을 하면 상수값 C를 도출할 수 있는데
과학에서 상수값 C의 수치를 아는 것보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4번이지. 차원에서 그 이해와 의,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의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다음 39번에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지금 면적 A는 길이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지. 길이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면적 A는 길이의 제곱. 아까 얘기했었지? 길이 곱하기 길이가 면적이다. 그렇게 되려면 우변의 각항도 길이 제곱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거지. 40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게 좀 뭐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 뭐 지문 안 읽고도 풀 수 있을 정도로 나왔어. 이게 답이 3번인데 이게 기울기를 그래도 니네가 아무리 수학을 뭐 잘하고 못한다 하더라도 기울기 보이잖아. 이게 훨씬 더 가파르지. 그러니까 누가 더 성장이 빨라? 나가 더 빠르지? 근데 나보다 가의 성장이 빠르다라고 했으니까 틀리게 되는 거야. 자, 41번. B에 대한 학생들을 반응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물체 질량을 달리하며 실험을 반복할 필요가 없겠군. 분명히 위로 던진 물체의 최대 높이는 질량과 무관하다라고 했지. 그러니까 물체의 질량을 달리하면서 실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42번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인데 헤아려서 잰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계측이라고 합니다. 계측. 도출이라고 하는 말은 판단이나 결론을 이끌어낸다가 도출이고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계측입니다.